지금부터 제40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철 원내대표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제40차 원내대책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철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국민의당은 애초부터 자유표결 원칙을 견지했습니다. 인사 문제에 관해 찬반 당론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비민주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찬성이나 반대 그 어느 하나의 정답이란 없기 때문에 개별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여 국익의 관점에서 소신껏 표결을 통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국민의당은 소속 의원들의 평소 성향과 발언 경향, 원내에서의 자체 분석 등을 근거로 임명 동의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부결 책임론에 대한 분석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책임이라는 말은 부결이 잘못되었다는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결론을 전제로 하는 표현으로서 이렇듯 함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희수 후보자 문제에 대해 애초부터 묻지마 찬반 당론을 정한 민주당이나 보수야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그동안 세 차례의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찬성과 반대측 의원들이 찬반의 이유와 근거를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 끝에 소속 의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자유투표에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당은 가장 민주적으로 의회주의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투표에 임했던 것입니다. 인사에 있어서 찬성과 반대의 당론을 정하는 것은 첫째로 헌법기관인 개별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하지 못하겠다는 표시이자 자당 의원들에 대한 불신의 표현입니다. 후진적이고 수준 낮은 정치임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당론을 정했다고 해서 모든 의원들이 그 당론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실제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왔을 것이고 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도 소신 투표를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둘째, 찬반 당론에 따른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인사투표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그 결과 협치는 실종되고 얄팍한 표계산만 남았습니다.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환호할 때가 아닙니다. 김희수 후보자는 평생 올곧은 법조인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며 견해의 차이가 있을 뿐 그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을 임기 1년의 헌재소장에 지명함으로써 3대 3의 분립을 침해하고 재판관 임기를 대통령 임기 5년보다 긴 6년으로 함으로써 어떤 눈치도 보지 말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고 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 그래서 결과적으로 헌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헌재 소장을 지명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기 6년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 또한 당론으로 강제하는 일 없이 자유투표에 따른 국회의원 개개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교육부의 심의 결과 3만 명이 넘는 기간제 교사와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등 5개 직종의 정규직 전환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정부 스스로 정규직 교사들과 차별성을 둘 수밖에 없는 현실론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의 한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일 만에
깜짝 발표한 비정규직 제로는 노사 갈등에 노노 갈등까지 불러일으키며 600만 비정규직에게 희망 고문만 시킬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고민 없이 고공 지지율에 취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인 만큼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역대 최대치 인상, 탈원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청와대발 정책 리스트의 거의 대부분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들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책들 모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토론 그리고 국민적 공론화와 국회와의 협의를 거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민주적인 방식이며 갈등을 가장 최소화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김희수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 부결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반응을 보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는 부결은 상상도 못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청와대는 야당은 안중에도 없고 민심도 잊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는 또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의 헌법적 권한 행사가 무책임의 극치인지 지지도에 취해서 코드 인사, 고운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이 무책임의 극치인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00일 넘게 수수방관하던 민주당은 이제 와서 국민의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민의당 의원들은 존재감이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의도로 정략적 투표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의원 개개인이 헌법 위반으로서 적격 여부를 각자 신중하게 판단하고 고뇌에 찬 투표를 한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결코 20대 국회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오만한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음을 밝힙니다. 국민의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투표도 같은 자세로 임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라 정도를 걸으며 오직 국민을 위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는 정당입니다. 김 후보자의 낭만은 청와대의 인사 난맥과 독선에 대한 민의의 경고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회의 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5년 내내 야당과 소통하고 협치하겠다고는 초심으로 돌아와서 야당과 협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시장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기간제 교원 4만 6천여 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정부의 선심 정책에 잔뜩 부풀어 있던 대상자들이 실망하고 반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국가 예산으로 인건비 3조 원 보전, 근로시간 단축 등 폭발력 있는 노동정책들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정부 정책의 부작용으로 노사 갈등에 노노 갈등이 더해지고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 문제까지 겹쳐서 노동시장이 난마처럼 얽히고 있습니다. 인기 영합적인 노동 정책들이 솥불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사루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근로시간 특례제도 축소 논의가 한창입니다. 장시간 노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근로자 본인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업종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는 즉각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을 한정하기 어려운 요식업,
숙박업 등에 대한 단축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들 업종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유예가 필요합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노동시장에 알렉산더 대왕의 칼을 무조건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는 조급증과 인기 영합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근로자와 기업과 정치권이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때문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없는지 구석구석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 수수 허용 범위 안내를 권익위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시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과 유통업체까지 사례집을 배포하였다고 합니다. 권익위가 추석을 앞두고 일명 김영란법으로 인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농축수산물의 판매 위축을 미연에 방지하고 더 나아가 우리 농축수산물의 활발한 판매 촉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해석과 안내문을 배포 게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오랜 전통인 대인 간의 정 그리고 부조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관행적인 금품수수 그리고 불법적인 청탁행위를 방지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질서와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해석 사례는 지난 시기 낡은 금품수수의 관행을 다시 열어두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 없습니다. 권익위가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뢰 목적이 있다면 5만 원 이하의 추석 선물은 가능하다라고 안내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었습니다. 공공기관 내 하급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상급자에게, 산하기관이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에게,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에 출입하는 출입기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직무 관련이 있는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5만 원권 이하의 추석 선물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 흡사 이를 권장하는 것은 아닌지 오해마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에게 일명 3, 5, 10 미만의 금품 수수가 가능하도록 만든 법이 아닙니다. 단 1원이라도 사교 의뢰를 빙자해 부정한 금품 수수와 불법적인 청탁을 막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지난 스승날 학생이 스승에게 개인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위마저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금지했던 권익위가 돌연 입장을 바꿔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 이러이러한 추석 선물은 가능하다고 권유하는 듯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앞으로 김영란법의 전격적인 완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감마저 듭니다. 대상에 따라 시기에 따라 그 원칙이 변한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려고 할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법 집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령 보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아시겠지만 박성진 후보자는 개인 인사 검증에서도 업무 능력을 확인하는 정책 검증에서도 낙제였습니다. 인사청문회 전날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회의장에 들어와 리허설을 하더니 지명 직후부터 문제가 됐던 역사관, 종교관 등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상황 모면을 위한 변명과 거짓말만 줄곧 늘어놓았습니다. 후보자를 보호해야 할 여당마저 오죽했으면 후보자를 비판했겠습니까? 집회에 안 나가면 애국자가 아닌가, 대기업 위주로 안 된다는 것이 내 역사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창조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엉뚱한 답변부터 지구 나이는 6,000년, 창조과학은 존중해야 등의 허무맹랑한 답변까지 검증하던 위원들도 지켜보던 국민들도 기가 막혔습니다.
인사검증은 조적지열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질문에 열이면 열, 생각해 본 적 없다, 앞으로 깊이 생각해 보겠다, 고민해 보지 않았다, 중기부 직원들이 대책을 잘 마련해 뒀다는 등 답변 아닌 답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도대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로 생각하고 나온 것인지, 청와대는 왜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역사관과 철학에 납득할 수 없는 업무 수행 능력까지, 어제 청문회는 박성진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박성진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간사간 협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촉구합니다. 간사협의 시작 전까지 후보자를 자진사퇴시키거나 지명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은 박성진 후보자를 새롭게 시작하는 부처의 초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산업통상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박성진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채택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의 현명한 결단을 기다립니다. 국토교통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 SOC 예산은 복지 예산 마련을 위한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 SOC는 사람으로 치자면 혈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 철도, 항만은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성장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정부 SOC 예산안은 22조 1,000억이었습니다. 2018년 내년 SOC 예산 정부안입니다. 17조 7천억입니다. 20% 감소했습니다. 해수부의 항만 등이 제외된 국토교통 SOC 예산은 올해 19조 1,000억이었습니다. 내년 2018년 14조 7천억으로 23% 감소했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첫째, 선진국 대비 도로 보급률이 아직도 많이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면적당 도로 연장은 일본, 독일 등 주요 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국토 면적과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개수당 도로 연장은 OECD 34개국 중 30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둘째, 소득 수준이 향상돼서 여가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나 철도 부분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겁니다. 도로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도로역의 부하지수, 도로 화물 부하지수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습니다.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도 부분 역시 철도역의 부하지수 여전히 높고, 철도 화물 부하지수 역시 수치를 말씀드리면 2.9포인트로서 일본, 영국, 프랑스보다도 3배 수준입니다. 셋째, 물가 경쟁력 지수는 하락하고 있고, 주요국 대비 물가 물류비는 과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물가 경쟁력 지수는 2007년 24위에서 2012년 21위까지 높아졌지만 2016년에는 다시 24위로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물가 물류비는 물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 건데요. 2014년 기준 11%입니다. 일본이 9.2%, 미국이 8.1%, 월등히 높습니다. 우리가요. 넷째, 인프라는 노후화되고 있어서 집중적인 노후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내 SOC 시설은 준공한 지 30년 이상이 지난 것들이 2016년 기준 전체 10.3%입니다. 2026년에는 25.8%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낡은 도로, 철도를 보수하는 투자를 게을리하면 위험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제안합니다. 첫째, SOC 투자 확대해야 됩니다. 국내 경제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건설 경기 안정화를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SOC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SOC 투자는 효율성을 높이고 국토 균형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넷째, SOC 투자가 개발도상국이나 하는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및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투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기간제 교사와 7개 강사 직종에 대한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 여부 방침 발표가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 제로화 정책 발표로 기간제 교사 등은 정규직이 된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고 교원단체와 임용고시 준비생들은 이를 극렬히 반대해 왔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난감해하던 교육부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고 정규직화 반대로 가닥을 잡은 셈입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음을 나타낸 겁니다. 문제는 교육부의 이 발표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한다는 데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도 강력히 이 사태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발표된 때부터 예견되어 왔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정책을 선언하는 것은 인기 영합적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문제가 불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불거지면 그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것만 또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해가는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교육계의 갈등을 잠재우기 위하여 정부는 약속 불이행에 따른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하여 성난 민심을 달래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처우 개선 등을 실시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포퓰리즘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정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번 사과를 계기로 자중하시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의 의장을 비판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그의 사과를 존중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우리 기업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 네이버가 변화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은 도를 넘어서 흡사 네이버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다 다분히 진보경제학자로서 벤처 대기업에 대한 불신과 이해 부족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경정 질서를 확립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일부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마치 적폐 세력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정위와 금감원이 기업 사회적 책임 공시 의무화 등 기업들을 과잉 규제하고 있는 것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갑질이나 잘못된 행태에 대한 공정위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정위가 앞장서서 칼을 빼고 자기 입맛대로 기업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복종시키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가 자화자찬하는 학교 폭력 정책이 왜 대형 학교 폭력 사건 앞에서는 무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강력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보도들을 보면 학교 폭력이라는 사안의 특수성을 떠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토록 처참한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이 참담할 뿐입니다. 학교 폭력이 갈수록 흉포해지는 가운데 당국의 관련 정책은 어떤지 살펴봤더니 교육부는 지난해 주요 학교 폭력 예방 대책으로 어깨동무 학교를 확대 운영해 학교별로 자율적인 학교 폭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어깨동무 학교는요, 교육부가 2013년부터 지정한 학교 폭력 예방 선도 학교로서 사업 초기에 1000개 학교로 출발한 것이 사업 시행 5년 만에 전국 4000여 개 학교로 늘어났습니다. 이들 학교는 연간 적게는 150만 원, 또 많게는 80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요. 대부분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색종이 따위의 부교재를 쓰는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 활동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상황이더라고요. 이처럼 학교 폭력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 폭력이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폭력의 양상이 점점 잔혹해짐에도 불구하고 단순 건수 감소로 학교 폭력이 줄고 있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의 학교 폭력 예방 대책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무작정 사업 참여 학교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그 수를 줄이더라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확산시킬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같이 강력 학교 폭력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상습 가해 학생 및 문제 학생까지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학교 폭력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인권 침해를 감시해야 할 지역 장애인 옹호기관에 관리 대상인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기관이 선정되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으로 위탁 선정된 12곳 중에서 2곳이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반인권적인 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학대받은 장애인들을 방역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올해 첫 설립된 기관입니다. 현행 장애인 복지법과 시행령에서는 지역 장애인 옹호기관은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만 특정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 유권 해석으로 장애인 인권 침해 감시 대상이 장애인 인권 침해 감시 기구로 선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장애인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한 우리 사회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잘못된 유권 해석은 또 다른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법의 취지와 다른 잘못된 유권 해석을 중단하고 모니터링 대상이 모니터링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폭력 관련돼서 피해자 전담 기관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교육부 내에 학교폭력 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공분이 큰 상황입니다.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여론도 보조되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그간 정부, 특히 교육당국이 내놓은 예방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학교 내 전문 상담교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국공립초등교 11,518개 교 중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2,297명에 불과합니다. 즉 5개 학교당 1명의 상담교사가 있는 셈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정신질환 등 2차 피해를 막을 시스템 역시 허술합니다. 가해 학생 특별 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480여 개가 넘는 것에 비해 피해 학생 전담기관은 30곳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피해 학생들이 폭력 발생 장소와 학교폭력 가해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면서 상담과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전담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2012년과 2013년 일시적으로 설치 운영되었던 교육부 학교폭력 전담부서처럼 학교폭력 실태조사, 예방, 대처, 정책 수립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가 다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학교 안팎으로 청소년이 더 큰 범죄에 노출되어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동략적인 소책이라고 했습니다. 정기국회의 협치의 대상의 국민의당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 그리고 무조건적인 비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면 이번 정기국회의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께서도 말씀했지만 이번 헌재 소장의 임명권과 관련해서 헌재 소장의 6년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국회, 대법관, 대통령이 각각 3인으로 헌재를 구성해야 한다라는 헌법 정신이 존중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우리 사회에서 이런 논란이 처음 제기된 것도 아닙니다. 박한철 전 소장이 임명될 당시에도 헌재 소장의 임기 단축이 헌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러한 논란이 있었을 당시 대법원은 헌재 소장의 임기 단축은 우리 헌법 정신을 훼손한다라는 취지, 그렇기 때문에 헌재 소장의 6년의 임기는 보장이 돼야 되고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3명씩 지명되도록 한 상대 3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논란과 그에 따른 법조의 헌법의 해석을 가지고 저희 국민의당 의원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선택했습니다. 이 국민의당의 고민의 지점과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못한다면 정기국회에 임하는 협치의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자세를 하루빨리 고쳐서 정기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원내 정책회의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고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